안녕하세요. 봄이 다가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꽃이나 따뜻한 봄바람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미세먼지나 황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첫사랑이나 설렘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는 낭만적인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 중에서 저는 봄이라면 가장 먼저 새내기 대학생, 졸업생 등을 떠올리는 20대 청춘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한 청춘 시기를 보낸 것 같지만 의외이긴 한데 봄은 저에게 매우요 잔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이라고 해도 따뜻함이 완만하지만 제 인생은 늘 겨울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햇살, 새싹, 설렘, 그리고 웃음소리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 등등 제 인생은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것 같았거든요. 살아있던 것들도 추위에 버티지 못해 생명을 잃을 만큼 제 삶은 늘 춥고 시리며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3살쯤 돌아가셨어요. 사실 3살쯤 돌아가셨다는 것도 어머니를 통해 들은 것이었죠. 너무 어린 시절이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기대하거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다른 친척이나 부모님 도와주실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가 식구도 없었던 어머니께서는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어렵게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지병이 있었다고 해요. 두 분은 결혼하시고 꽤 늦은 나이에 저를 임신하셨는데 그래서 무척 소중한 자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다가 그대로 입원하셔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돌아가시기 1년여 전부터 생계활동도 전혀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두 분은 동네에서 쌀가게를 운영하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가게였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물려받으시게 되었죠. 쌀도 팔고 떡도 뽑아서 팔고 가게는 동네가 조금 외진 곳이었기에 그런지요. 외출은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혼자서 이동이 힘들어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가게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식사도 화장실도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가게를 돌보시고 아버지를 간병하시며 집에서는 저를 챙기시면서 하루 24시간을 한 분 더 허탈하게 보내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만큼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해 집안 형편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을 처리하며 매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입원 기간 동안의 병원 비용도 일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이 났을 때 그런지라도 건강을 되찾으셨다면 참 좋았겠어요.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태어나셨다면 그 병원비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결국 건강을 되찾으신 뒤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가게도 다시 꾸려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제가나 어머니도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공부는 짧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된 이유도 책을 좋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자주 시를 읽어주시곤 했어요. 가끔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던 시를 다시 읽을 때면 아버지가 늘 챙겨주시던 가법은 가래떡의 따뜻한 느낌과 쫄깃한 식감, 어머니가 함께 주시던 꿀의 달콤함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책에 가까이 하며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제가 읽을 책은 늘 집안에 사두셨던 것 같아요.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도 어머니께서는 제가 읽을 책을 어떻게든 중고로라도 구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과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한 편인 제가 학력이 짧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과외나 학원도 하나 없이 우수한 성적을 올리다 보니 항상 수준 높은 영재로 인식되었어요. 제 이름 앞에는 공부 잘하는 애라는 수식어가 늘 붙었고, 동네에서도 지나갈 때면 그 똘똘한 애라고 하며 아는 체를 하셨죠. 알아서 잘하는 아들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힘든 어머니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는 아들이 늘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제가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부모 사랑도 부족하게 받아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매우 흐릿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뿐이에요. 얼굴 모습이나 목소리 같은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딱 떠오르는 기억이나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온전한 순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삶이 전부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다거나 힘들고 괴로운 점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마음에는 어린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항상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동안 쌓인 병원비를 정리하기 위해 쌀가게도 팔고 집도 정리하며 그나마 아는 지인분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셔서요.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릴 때라서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매일 늦은 밤까지 집에 혼자 있었던 건 기억나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주먹밥이나 볶음밥을 점심부터 저녁까지 눈 떠 있는 동안 먹고 해가 다지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든 어머니를 보려고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참다가 때로는 잠들고 때로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집에 온 어머니를 나지막이 불렀죠. 제가 살며시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몸을 이끌어 제 머리맡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항상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 얼굴에 볼이 쇠약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죠. 설마라는 듯이 눈물을 참고 뚜렷한 음성으로 어머니가 그만둘 거면 그만두고 죽어도 좋아. 그럼 마음 같은 걸로 불러버릴 거야 라 위로해 주었답니다. 생각하며 악물고 버티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는 화장실도 공용으로 쓰던 단칸방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그런 집에서 제가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먹고 싶은 것을 사고 싶은 것을 아껴가며 돈을 모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지만 밥을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애를 써주셨는지 느낄 수 있어요. 직접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는 그 힘듦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힘들게 이사를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마냥 신나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마침내 제 방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셨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점은 바로 집안에 화장실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집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 혼자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가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참다가 배가 아파 울었던 적도 있었거든. 우리 집에도 드디어 화장실이 생겼다는 소식에 기뻐서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기뻤다. 어머니가 혼자 힘들게 버텨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항상 해왔다.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언제나 바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챙겨주시는 용돈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쓰지 않았어요. 그 용돈을 모아 어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고 어머니께 고생하시는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잘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온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위험한 높은 곳을 오가면서 안전교육도 받고 안전모드를 챙겼지만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요. 다른 분들은 대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을 존경스럽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빨리 적응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우며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느새 적응되었어요. 나중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만 하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도 있었겠지만 학교를 빠질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 수업이 없는 날과 주말에 일했어요. 대신 방학에는 매일 현장에 나갔죠. 제가 일을 시작한 이유는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서이기도 하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였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꿈이 생겼습니다. 내 꿈은 대학을 나와야만 이룰 수 없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등록금을 찾아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숫자 뒤에 0이 몇 개 붙어 있는 건지 다시 세워봐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나마 국립시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보장도 없고 내가 원하는 학교 중 하나는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이래서 모으기 시작하면 그래도 1학년 등록금은 어떻게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선 입학금과 등록금이 있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든 학교 다니면서 또 일을 하면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점도 기대가 되네요. 모르지만 있을 수 있으니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입학할 돈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죠.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모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돈을 버는 맛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지만 제가 일하면서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설득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주말에는 친구들끼리 시내에 모여 맛있는 것을 먹거나 노래방에 가기도 했어요. PC방에도 가고 가끔 학생다운 삶을 살면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나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꿈을 꾸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하던 곳 근처에는 꽤 유명한 국밥집이 있었고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더라고요. 저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평소 외식은 잘 하지 않았지만 매년 한 번, 제 생일에는 그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고기가 푹신 가듬뿍 들어있는 데다가 밑반찬까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매년 한 번 먹는 제 유일한 외식이면서 힘든 날 중에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국물이 감칠맛이 돌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비법에 항상 감탄했어요. 젊은 친구가 생일에 국밥을 선택하다 보니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 근처에 유명한 곳이어서 그런지 거기 식당에서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맛이 났거든요. 항상 바쁘게 일하시느라 어머니께서는 주먹밥이나 볶음밥과 같이 간단한 음식을 주로 만들어 두셨지만 제 생일에는 고기를 듬뿍 넣은 국을 끓여 주셨어요. 음식점 자체가 정말 맛있고 제 어릴 적의 추억이 생생히 떠오르는 가게라서 고작 1년에 한 번이긴 했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도 충분한 곳이었던 만큼 일도 끝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돈도 모으면서 성적도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되며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인지,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인지, 고등학교 2학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셨다는 소식에 제가도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셔서 며칠간의 입원을 권유하셨어요. 어머니의 수속을 끝내고 아무 일도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걱정하거나 마음 쓰지 말자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얻었고 어머니와 함께 선생님과 면담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빈혈의 한 종류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지 않다고 하시지만 생활 중에 언제든 재발이 가능하고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서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합병증에 조심해야 하며 현재 방치된 상태라 7월까지 계속되면 급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동네에서는 똑똑하다고 인정받던 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어린이들과 함께 병원에 들렸었고 이것 하나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어머니까지 아픔을 안겼으니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아들까지 있는 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들고 당황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당장 의식을 잃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빈혈이라면 집에 가서 우유를 조금만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입원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고 며칠 쉬면 금방 낫는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며 그냥 놔두면 더 큰 병이 생겨 진짜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어머니를 설득하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말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밟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면서 어머니를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과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지만 보장 범위 등의 문제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연세가 있으셔서 세포 이식도 쉽지 않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하여 작은 상처라도 막으려고 노력해야 했죠. 어머니가 치료를 잘 받은 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오랫동안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작은 상처에 주의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다시 공장에 나가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만일 거기서 다치게 되면 그동안 받아왔던 치료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저는 고아가 될 것이고 그걸 싫어해서 어머니를 쉬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식을 할 수 있는 공여자도 빨리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자주기력이 없으시고 어지러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저희를 두고도 잘 흘러갔어요. 수능 시험을 보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지만요. 당장 입학금을 내지 못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근무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치료를 받고 나서 어머니의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대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한 후 국방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군대에서도 월급은 적지만 최대한 아꾸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모아 대학에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항상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재미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희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역한 후 풀타임으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제 생일에는 어김없이 매년 생일에 가던 국밥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 인사를 스스로 하고 촛불을 켜는 대신 밥을 말아 열심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에 옆자리에 한 어린 남자아이와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와 동전을 꺼내어 세어보시더니 메뉴판과 가지고 있는 돈을 몇 번이나 번갈아 보고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주 앞에 뜨거운 국밥의 국물을 호호히 불어 떠먹여 주시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반찬과 물만 드셨어요. 손주가 맛있다며 행복하게 웃자 할머니께서는 내가 맛있게 잘 먹으면 자신은 그걸로 됐다며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렵게 살며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던 채 어린 시절과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당장 별로 가진 것도 없이 아픈 어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저는 카운터의 사장님에게 그분들 식사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추가로 국밥 한 그릇을 더 계산해 주십시오. 할머니께도 드실 수 있게 부탁드렸어요. 그 후 저는 다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공부도 놓치지 않았고요. 그동안 공부는 꾸준히 해온 덕분인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은 여전히 현역 시절처럼 잘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여전히 자주 피로감을 느끼시고 며칠을 놓아만 계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퇴원해 통원 치료와 관리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가끔 몸이 괜찮으실 때면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실을 받다가 뜨개질로 수세미나 컵받침 같은 걸 떠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셨어요. 돈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1학기 등록금을 겨우 마련했어요. 그리고 다시 수능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고 원하는 학교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등록금이 마련된 상태에서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기분은 대학을 처음 합격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합격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높은 점수를 봐도 한숨만 나오고 슬프고 마음이 힘든데 이번에는 정말 진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동안 내가 노력한 순간들을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하며 더없이 기뻤습니다.
어머니에게 대학 합격 사실을 알리자 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해준 것도 없이요. 혼자 그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 젊어서 고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말씀은 하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끝에 더 많이 고통을 겪은 끝에 얻은 오늘의 결과가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삶을 살며 배울 점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까지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현장을 다닐 때는 가끔 힘들고 슬펐지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는 어떤 짐도 가볍게 느껴졌어요. 내일을 놓치지 않고 출퇴근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해도 생일을 맞이하여 예전 자주 가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다시 찾은 국밥집에서 오랜만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전에는 매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삶이 바빠 가게를 둘러보는 일은 처음 빼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자주 오는 편인데도 가게는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맛이나 가격, 시간이 흘러도 허름하거나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그날도 항상처럼 혼자 속으로 생일을 축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가게 주인이 저를 불러서 함께 관통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우셨나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제게 지난번 할머니와 손주의 밥값을 내준 것에 대해 모르시냐고 하셨어요. 그때 밥값을 내준 사람이 맞냐고 물으시며 맞다고 대답했어요. 아는 분들이었냐고 물으시는데 모르는 분들이었고 그날 처음 뵌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왜 밥값을 대신 내주신 것인지 물으시며 그래서 그냥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면서 메뉴판을 계속 확인하시고 망설이시며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어 국밥을 한 그릇만 시키는 것을 보고 형편이 많이 어려우셔서 그러신 것 같아 대신 내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께서